이분들은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윤범모 교수님의 지도하에 창작 방법론을 수강하면서 실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분은 윤영희, 조명숙, 표정숙 작가님인데 먼저 윤영희 작가님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민화를 전공하고 있는 발표자 윤영희입니다. 저는 오늘 학과 전공 과목인 창작 방법 연구의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고서의 목차는 우리 앞으로 전개될 창작 방법의 진행 과정과 일치합니다. 팀 참가자는 김문정, 김유진, 이성숙, 윤영희 이렇게 4명이고요. 윤범모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목차에 보듯이 저희들 연구 진행 과정이 첫째로는 주제를 선정했고요. 두 번째는 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제에 대한 페이퍼워크로 이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도출되는 개념에 따라 개인별 에스키스를 하고 팀 1의 전체 에스키스를 모아서 적절한 요소를 선별한 후에 한 점의 공동 하도를 구상하고 채색을 통한 완성으로 꾸며가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가 보고서의 서론을 읽겠습니다. 서론: 창작 방법 연구 시간은 민화라는 범주를 넘어 회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창작을 향해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묻게 되고 체득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본 시간이었다. 한 주제를 선정해 팀별로 자료 조사와 토론, 수정, 보완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전체가 합의하에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성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결과물인 하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각 팀별로 시간을 선정해 모여 작업 시간을 가진 후 주중 수업 시간에 진행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팀 전원이 참여하여 하도 구상부터 채색까지 완성한 공동작과 동일 주제 하에서 개별 작품을 한 점씩 완성한 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과정을 소개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 왜 우리가 화합을 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나 하는 이유입니다. 2017년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다양하고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쭉 내재해 왔지만 덮여져 있던 것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가치관의 변화로 오는 여러 가지 혼돈이 급물살을 타고 시차의 간격을 좁히며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을 통해 절감한 남한 내부의 정치 이념적 분리와 대립 현상은 북한의 도발보다 먼저 내전을 염려케 했다는 생각이다. 사드와 핵 문제, 북한 도발 문제와 같은 대외적인 큰 문제는 놔두고라도 우리 사회 내의 청년 실업, 노인 경제, 갈수록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폭증한 이혼율이 낳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 이에 좁게는 나 개인에서 넓게는 국가와 인류를 위해 기원과 축원을 통한 행복을 염원하는 그림인 민화 작가로서 오늘날 바로 이 화합을 화두 삼아 조금이라도 위안과 격려가 될 한 폭의 그림을 위해 함께 걸음을 내딛기로 한다. 주제를 위해서 부산의 영도다리를 소재로 정하고요. 관련 자료를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지와 글, 특히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과 신문 또는 잡지 기사의 칼럼 등
이러한 시사자료와 그 시대를 살아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들은 현장 답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에 영향을 준 소재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영도다리의 모습이 있고요. 저기 1950년대와 현재의 다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포대교를 가보면 난간에 저렇게 자살 방지 문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내용은 얼마나 피부에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있고요. 옆에 자살 기도자 중인 기도자를 구출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리고 요즘 아주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구직 대열에 늘어선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얼마 전 몇 달 전이죠. 양화대교에서 사법시험 존폐 문제로 1인 시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도 수정도 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밑에는 파일들을 여태까지 이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파일들을 정리하고 내용 정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1차 화두를 완성한 후에 계속 토론을 해가면서 이렇게 몇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저희들은 한 점의 공동작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작품 이거를 하면서 작가 노트를 쓴 일이 있습니다. 주제 선정 후에 작품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화합이라는 주제를 앞에 놓고 팀원들은 개인적인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족, 학교, 직장, 동료 간의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확대되어 오늘날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국가적 차원의 화합으로 시야가 넓어져 갔습니다. 여러 명이 토론을 거듭하다 확대된 시선에 맞춰 우리는 사회 전반의 여러 문제점 속에서도 오늘날 더욱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와 빈부격차, 제도의 모순 속에 벌어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에도 마포대교에서는 사법고시 존폐 문제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조그만 목소리로 방송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전파를 타는 모습이 요즘은 방송이 권력자의 소유물이 된 지 오래라 힘없는 자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 않았는가요?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부산의 영도다리의 사연에 주목하게 되었고 과거 영도다리의 역할과 당시 부산 피난민들이 흘렸던 피땀과 눈물 속에 오늘날 해운대에 우뚝 선 마린시티의 풍경을 조명하기로 했습니다. 토론이 심화되어 갈수록 우리는 현장의 실제 모습을 답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요즘은 관광 차원으로 하루에 한 번 그 육중한 다리가 하늘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았으며 상세 내용은 두고라도 지금부터 70여 년 전의 기술과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올려준다는 그런 발상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제의 수탈을 위한 도구로 제작되었을 그 본연의 의도가 아니라면 작은 배, 큰 배 모두 지나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에 착안하니 감동이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삶의 모습을 사진과 관광 차원으로 보존된 모습이지만 직접 보리밥과 본전다방 커피를 사 먹으며 영도 피란 시절의 애환을 머리로라도 되새겨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도시발전의 대표격으로 보여지는 마린시티의 모습을 쭉 이어진 부산의 다리들을 모두 섭렵하며 몇 바퀴 돌며 관찰을 하려고 했었고요. 신도시에서의 만나는 음식도 먹어가며 즐겨도 보았습니다. 시간상 여건과 제대로 된 관찰은 어불성설이었지만 주마간산 시골로라도 훑어보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괴리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린시티가 있는 곳 외의 부산의 지역의 모습은 아직도 낮고 흐름한 승냥곽 같은 모습의 집들이 여전한데, 그에 비해 마린시티의 풍경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상당히 위압적이고 때론 폭력적인 느낌마저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40, 50대 살아본 대부분 자식 둔 엄마로서, 이 엄마로서의 시선으로도 이 풍경 앞에 도대체 무슨 말을 꺼낼 수 있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고, 화합이라는 말을, 사포를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서울의 양화대교와 마포대교에서는 지금도 자살자 구출에 응급차가 바쁘게 날아다니고, 많이도 붙어있는 대부분의 자살방지 문구는 오히려 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심한 자괴감 속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일부 멤버에게서 주제를 바꾸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문제는 역사를 덜먹이지 않아도 언제나 있어 왔고, 우리는 이른바 기원과 축복을 염원하며 그림을 그리는 민화작가가 아니었던가. 다시금 기분 전환과 기운을 만들어가며 화합의 주제를 밀고 나가기로 합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원과 염원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이후 많은 고심 속에 하도의 보충 및 수정과 수정을 거쳐가며 우리의 공동작은 이렇게 어설프지만 한 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화가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작이라는 말보다는 하고 싶고 해야만 할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작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화합을 꿈꾸며 부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부산이라는 지명을 대표로 삼아 표현된 도시의 이야기로 화합을 추구하고 기원한 그림입니다. 부산 해운대 지역의 최첨단 건물인 마린시티와 다른 지역의 아직도 즐비한 낡고 오랜 옛 시가지의 모습을 높고 낮은 책과 두루마리 족자 형식으로 표현하여 오늘날 사회의 문제 중 큰 것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 이것을 바라봐야 할 시각적 방향을 영도다리라는 매개물을 이용해 옛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오늘을 축복하고 미래를 기원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부분적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분적인 해설로 들어가기 전에요. 부분적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저기 그림은 목기의 몸통에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림인데요. 목기의 물결 무늬는 이 목기 속에 맑은 창조의 기운이 가득 담겨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목기 항아리 입구 부분에 물고기 표현이 있는데요. 아래의 물결 문양의 기운에서 생겨난 만물을 생성할 수 있는 근원적 역할의 상징으로 물고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기 항아리와 두루마리 족자의 상징을 얘기할 건데요. 맑은 기원의 기운이 가득 담긴 목기에서 여러 빛깔의 두루마리 족자들의 형태가 생겨나오고, 그 외양에는 족자 속의 내용이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적 문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 빠졌는데 위에 두루마리 족자에서 발산하는 꽃과 꽃잎 끝에서 생겨나는 분홍빛 꽃봉오리 표현이 있는데요. 꽃은 여기에서 꽃은 에너지와 생명을 가득 품은 꽃입니다. 꽃잎 끝에서 생겨난 꽃봉오리는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확산을 의미하는데요. 두루마리에서 생겨나는 꽃은 이 작품 공간에 창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저기 보이는 영도의 옛집들 풍경인데요. 족자의 글씨는 부산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족자 속의 옛집들은 영도달이 필요한 시절의 주변 풍경들입니다. 주로 점집이나 철학관, 천도제 준비를 위한 재료 판매 상점들, 그리고 보리밥집과 같은 간판이 많은데요. 일제 탄압 및 6.25 전쟁으로 잃은 가족들을 위한 천도 및 남은 자들의 앞날을 근심한 흔적으로 점집들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앞서 설명한 꽃그림이 위에 먼저 나타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옛집에서 솟아오르는 꽃나무입니다. 이 흐름하고 눈물겨운 옛 영도는 바로 오늘날 마린시티를 있게 한 원동력임을 이 도상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낮은 곳에 있어도 정신과 기원만큼은 하늘을 찔렀던 우리 부모 세대의 축원과 기원이 꽃나무로 솟구쳐 올라 새와 함께 꽃으로 노래를 하며 응원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책과 두루마리 형식으로 표현한 마린시티 건물입니다. 실제의 마린시티 건물은 상당히 위압적이나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화합의 말을 건넬 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다음 아래는 영도다리의 새로운 표현과 천도복숭아 형태의 가로등인데요. 가운데가 둘로 나뉘어져 한쪽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육중한 영도다리를 가볍고 유연한 곡선 형태로 표현하여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높이의 배도 아래로 지나갈 수 있게 하는 포용의 영도다리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리에서 얼굴을 내민 천도복숭아 형태의 가로등은 신선들의 음식답게 표면에 무량 보조를 내뿜으며 오래오래 이 영도다리를 지켜줄 것을 약속하는 듯 다리를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올려지는 영도다리의 끝부분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나중에 마지막 하도 수중에서 구름 형태의 문양으로 살짝 가려져 버립니다. 다리 끝부분인데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풀어져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아래 마린시티를 상징하는 건물에서 발산하는 연기문이 있는데요. 마치 구름 모습과 같습니다. 축원을 받으며 도시의 축을 이루고 있는 마린시티 건물들에서 구름 형태의 서기가 막 피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전체 모습이죠. 작품 하반부의 목기 속의 청정한 기운이 발단이 되어 영도 옛집들의 기원과 축원 속에 상반부의 마린시티의 세계가 화연하고 있는 화합의 부산 이야기가 연기화생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일양 강우방 선생님의 연구이론인 연기화생론에 입각하여 분석했음을 밝힙니다. 다음은 우리 멤버들의 개인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김문정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화합이고요. 아름다운 포인트에 있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팀을 아주 즐겁고 힘나게 해줬던 작품입니다. 다음은 김유진 작가의 작품으로 제목은 소망을 이루다입니다. 평소의 작가 이미지대로 아주 깔끔하게 참 맑고 청한 색감으로 표현해준 작품입니다. 다음은 저 윤영희 작품인데요.
아래 뭐 헌수막이 쭉 있는데 바로 마포대교의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 문구가 좀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지만 좀 뭔가 하면은 시발 내가 다 살려낼 거니까 이런 문구입니다. 다른 문구는 다른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위로하는 모습, 위로하는 문구인데 저 문구만은 본인이 스스로 아주 다시 힘을 내며 하는 말투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그거야 하는 생각에 하고요. 저 그 핸드폰 안에 어떤 엄마 이런 말과 함께 그래 밥부터 먹거라 하는 엄마와 자녀의 대화가 있습니다. 뭔가 그 시험에 떨어졌거나 뭔가 뭐 일이 잘 안 되어서 낙담을 하면서 엄마한테 문자를 줬고 엄마는 그의 화답으로 괜찮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숙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품 화합답게 우리의 그 모토답게 굉장히 아름답고 보는 순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작품을 하고요. 작업 후기, 토론의 내용과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중간중간의 수업 보고 때마다 있었던 교수님의 점검을 위한 비텀과 학과 동료들의 애정어린 조언에 감사드리고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화합의 주제를 밀고 나와준 팀원들에게 감사한다. 연기화생론을 언급했지만 제대로 알기에는 요원하고 너무나 미흡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도해 본 것에 의미를 두고 더욱 공부를 해나갈 것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시를 했습니다. 가회박물관에서 지난 12월에 일주일간 전시를 한 도록이고요. 그리고 전시 장면들입니다. 아주 뜻깊은 전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에 지금도 뿌듯해지네요. 결론. 처음 해보는 창작방법 연구의 수업은 첫길 낯서는 사람에게처럼 무척이나 낯설고 힘겨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여러 명의 팀원이 의견을 맞추는 과정 중에 예상되는 불협화음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화합이라는 단어를 사랑한 성향들 덕분에 원만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 끝까지 잘 해냈다고 자평한다. 한 주제를 두고 많은 에스키스를 해냈다. 주제의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혼자 쓰일 때보다 여러 명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며 나타나고 했던 것이 큰 수확이었다. 다른 작품에서 멋지게 등장할 소재들도 많다. 큰소리친 만큼 주제를 작품에 녹여내지는 못했지만 첫발자국 내디딘 기분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지금 내놓는 것보다 꽤 큰 아카이브 폴더가 멤버 저마다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씩 생겼음이 팀장으로 느껴진다. 잊을 수 없는 수업 여행이었다. 진행 과정을 쭉 겪어내면서 지도 교수님의 영향 없이는 이 수업이 진행될 수 없음을 많이 느꼈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민화를 공부하고 있는 조명숙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 창작 방법 연구론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또 준비했던 창작 방법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뇌물이라는 저희 팀의 멤버는 저 조명숙, 이정은, 최서원, 송진석, 그리고 진선미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배경, 주제 선정 방법,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주제를 제시 후에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공동 작업의 특성상 첫 시간에 각자가 그리고 싶은 주제를 제시 후에 거기에서 다득표를 받은 3가지 주제, 즉 물, 그리고 뇌물, 처음엔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화합 중에 선물이 저희 팀 주제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팀원 설정 방법. 선정된 선물을 주제에 맞춰 팀원 5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 논의 방법. 털어놓기. 이 털어놓기라는 과정은 주제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사고, 그리고 이미지, 지식 등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거침없이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9월 11일 첫 모임을 시작하여 창작 키워드인 선물에 대해 털어놓기 과정을 진행해 보았고,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생애의 첫 선물, 그리고 감동되는 가장 소중한 선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남에게 준 기억에 남는 선물 등을 얘기해 보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 털어놓기라는 과정은 키워드에 대한 공감과 사고의 공유, 그리고 주제의 부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경, 주제 변경. 저희 팀은 중간 과정에서 선물이라는 주제에서 뇌물이라는 주제로 바뀌었고, 그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제 논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모임에서 저희는 독창적인 창작과 무형의 선물을 정의해보고 어떻게 이걸 형상화할 것인가, 또한 재료는 무엇을 선택해 볼 것인가, 그리고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주제의 한계점. 저희 선물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로 인하여 그 표현이 제한적이어서 그 공동 작품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학술 조사 및 스케치, 그리고 팀 내부 토론, 전체 토론이 매주 반복되면서 수업 시간에 지도 교수님께서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또한 표현이 제한적이어서 회화적으로는 표현하기가 모호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뇌물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래 잘 보이시지는 않겠는데요. 저희 그 팀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기록하여 놓았던 자료들인데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던 자료입니다. 저희는 무형의 선물과 유형의 선물로 나누어 보고, 또한 각자의 선물의 주제에서 소재가 다른 각자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드로잉한 것을 토론해 보았습니다. 개인적 작품에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팀 작업으로 공동 주제를 합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독창성과 창작성까지 고려해 보기에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초기 과정, 자료 조사, 신규 주제 뇌물로 바뀌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뇌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서 선물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뇌물에 대한 또한 자료를 모으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이 이론적 배경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론적 배경을 중요함을 알게 되어
뇌물에 대한 정의나 언어적 기원 또는 역사적 기원에 대한 드로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뇌물의 역사, 조선은 뇌물 천하였다라는 저희가 읽어보고 참고했던 자료들이고요. 맨 오른쪽 그림은 저희 팀 내부 스터디 모습입니다. 다음은 초기 과정, 스케치 및 자료 조사, 드로잉 작업. 뇌물에 관련된 자료를 통하여 뇌물은 자신의 필요를 가장 편한 방법으로 얻으려 하는 행위이며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공생관계적 물질이라는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아이디어를 통한 스케치를 여러 번 거치면서 뇌물하면 떠오르는 형상에 대해서 의논하고 열쇠, 금고, 금괴, 여자, 가면, 돈 등과 뇌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나 주는 사람의 입장, 뇌물의 본질, 뇌물의 소리, 뇌물의 역할, 그리고 뇌물의 의나 등을 민화적 소재와도 융합하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팀원들이 대인 각자의 스케치 과정과 저희가 각종 전시회를 관람하였던 사진들입니다. 이것도 잘 지금 보이시지 않겠는데요. 저기 이제 제가 보이는 저 두 사람 인물의 그림은 뇌물을 주고받는 음성적 거래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자동차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전시회 관람을 하였는데요. 작업이 잘 풀리지 않을 시에는 사고의 전환과 환기를 위해서 미술 전시를 많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이 미술 전시로 인하여 저희는 작품 과정에 있어서 자극을 받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민화뿐만 아니라 여러 장르의 전시회를 관람하였고 그 중에 오른쪽에 두 컷인데요. 전수경 작가의 바디 다큐멘트 전이라는 건데 저희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작업 왼쪽에 저희가 처음에 시도해 보았던 건데요. 캔버스 위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가루 커피를 좀 뿌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 위에서 가루 커피가 녹는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탐욕이랑 사람의 인간의 욕심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그 왼쪽 위에 보시면 석고 붕대를 물에다 적셔갖고 왼쪽 화면을 질감을 내기 위해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석고 붕대를 붙인 위에다가 아크릴로 검은색으로 한번 칠을 해보았고요.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전통색인 그 오방색을 분할하여서 이렇게 채색해 보았습니다. 본 작업, 창작 민화의 작품 시도를 캔버스의 서양화 기법과 재료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커피화물을 이용해 욕망, 탐욕이 번져나가는 모습과 석고붕대, 호일, 본드 등을 이용해 질감을 살리고 오방색이 기본 바탕으로 채색되었습니다. 뇌물로 부패된 세상에서 정화의 의미가 강한 연꽃으로 표현을 해보았으나 표현과 이미지 분할이 적절하지 않아서 뇌물의 주제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배경, 연꽃의 배경 밑에 오공본드를 이용하여 흙 뿌리면서 그 일그러진 세상을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연꽃을 너무 많이 그려서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괴를 그려보았는데요. 너무 좀 현실적인 것 같아서 오른쪽 그림에 금괴 쌓아 올린 모습으로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뇌물이라는 형상보다는 정화의 의미인 연꽃의 그림이 많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업 시간에 반복되는 작품 발표에서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본 작업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희 최종 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벽돌은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한 모습을 표현해 주었고요. 붉은색은 금지, 정지, 경고, 위험. 뒤집어진 연꽃은 뇌물로 인해 변해버린 인간의 외모적 모습을 빗대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본 작업. 다시 수정에 들어가서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그림자로 표현하여 누구나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었고, 황금색을 부각시켜서 부를 상징하며 사치스러움, 혼의 변질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황금빛 금괴를 쫓아 환호하며 달려가는 인간 군상들을 검게 표현함으로써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적 모습이 표현되었고요. 벽돌의 붉은색은 금지, 정지, 경고, 위험을 의미하며 현대에는 행운, 유행, 혁명, 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벽은 안팎을 나누는 경계로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고 사적인 외부 공간의 폐쇄적인 어두운 이미지로 뇌물을 주고받는 장소로 연출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밑에 뒤집어진 연꽃이 보이시는데요. 이 뒤집어진 연꽃은 뇌물로 인해 변해버린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연잎 위에 화려한 자동차는 가벼운 연잎 위에 무거운 차를 올림으로써 인간의 욕망이 지나치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날개짓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폭풍과 같은 파동이 되어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을 상기하며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서의 날개짓이 남은 인생의 나비 효과가 되기를 바라며 작품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 저는 이 창작 방법의 수업은 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생각을 제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체 발표와 토론 과정 중에 논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작은 논쟁의 결과로 소통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고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술 창작에 있어서 형상을 현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구상해 볼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작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창작 방법론의 수업을 하면서 저는 조금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긴 시간이었습니다. 민화에 대한 또 다른 성찰과 우리 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민화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윤범호 교수님의 열정에 박수와 감사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장소 준비, 재료 구매, 아이디어 회의, 자료 준비 발표 및 분석, 작품 참여 등 개성이 다른 팀원들 각자의 장점들을 통해 역할 분담하여 작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으며 끝까지 서로를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뇌물팀에게 고마운 마음을 남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표정숙입니다. 이 연구는 2017년 가을학기 동안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민화전공자인 권매화, 김경국, 김삼용, 표정숙 4사람이 한 팀이 되어 물을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의 과정을 주제 정하기, 주제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작품 작업 과정의 순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민화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며 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겨울학기 기준 전국 대학교 부설 민화 교육기관의 수는 62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민화 전시 역시 232개로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이렇듯 민화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며 성장하여 창작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아직은 창작에 대한 어떠한 방향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작 방법 연구를 통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민화 창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제별로 4명에서 5명이 한 팀이 되었고 모든 과정이 팀별 토론과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주 팀별 발표 후 전체 토론과 평가 그리고 교수님의 총평이 이어졌습니다. 첫 시간 각자 원하는 주제를 발언하고 그 주제 중 제가 이게 지금 PPT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중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는 3가지 주제를 선정했고 공존이라는 주제 아래 4사람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공존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시작했으나 그 공존이라는 주제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조사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방향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보다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주제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물이라는 주제를 다시 선정하였습니다. 주제의 적합성에 관한 논의와 주제의 변경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야기될 수 있었던 혼란을 종식시킨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선정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는 조사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여 연구 진행이 어렵고 의미가 분산되기 쉽습니다. 주제가 상징하는 의미의 보편화 그리고 일반화가 가능한 것이어야 나중에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일단 주제가 정해지면 주제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제에 관한 정의 및 역사, 과학, 문화, 사회, 철학, 문학 작품 등에 나타난 주제에 관한 의미, 정의 등을 조사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주제와 관련된 현장 답사라고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감동이 그대로 작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가 정해지면 구체적 연구 진행의 계획을 세우는데요. 먼저 조사할 분야를 선정하고 팀원들과 각각 조사할 분야를 분담합니다. 매주 각자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 후 정리하면 전체 토론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팀원들과 토론 그리고 교수님의 총평을 통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팀이 물에 관하여 연구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화면 가득 물을 그린 그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런 설명도 없다면 이 그림은 전혀 특별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사막의 오아시스라면 그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제목이 붙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물은 생명수이고 앞으로 남은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물에 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물이 가진 상징과 의미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문학적인 근거가 바탕으로 연구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저희는 먼저 물에 관한 원형적 상징을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될 모든 내용들은 이 4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다시 분석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문학 작품에서의 물의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의 상징과 의미가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에 나타난 물의 상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입니다. 강물, 바다, 물, 비 등의 시어가 보이고 흐르는 물로 다시 만나자라는 대목에서 물이 희망과 만남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소월의 개여울입니다. 여기서 여울은 이별을 상징하며 봄바람에 해적이는 잔물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천상병의 강물이라는 시입니다. 온종일 울었다라는 시어에서 화자의 눈물과 강물이 동일시되며 여기서의 강물은 이별을 상징합니다. 달동네 지붕을 타고 내린 물과 부잣집 마당을 지나온 물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물을 대비시켜 만나자마자 하나가 되는 물의 만남, 포용, 융화를 상징합니다. 마중물을 넣어야 땅속 물을 이끌어 올릴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물이 가진 순환, 재생, 그리고 화합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작가뿐 아니라 외국 작가들의 문학작품에서도 물의 상징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학대받는 굴뚝청소부 톰이 물에 빠져서 물의 아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물이 재생, 탄생, 생명을 상징합니다. 야수의 도시에서는 생명수가 등장하고 여기서의 물은 생명, 희망,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또 다른 책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책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며 만난 물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책과 강의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에 관한 기억력에 관한 책입니다. Healing with New Paradigm이라는 물의 기억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며 저희는 두물머리 답사를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물경 포석을 중심으로 두물경 포석을 바라보고 왼쪽이 남한강, 오른쪽이 북한강입니다.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이 만나서 합쳐지는 곳,
즉 양수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양수리는 조선조 교통가치를 발휘한 강운의 중심지였지만 팔당댐 건설 후 교통가치는 사라지고 그러나 아름다운 풍광과 두 물이 합쳐진다라는 상징성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두물경 표석 앞쪽에 보이는 섬이 족자섬이라는 섬인데요. 겸재정선의 독백탄에서 그려진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세기에 그려진 그림에서도 아름다움을 뽐냈던 이곳이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승지입니다. 저희가 직접 두물머리 답사를 가서 찍은 양쪽의 사진입니다. 왼쪽의 남한강은 상대적으로 잔잔하고 평화롭고 여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한강이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비교적 평지를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의 북한강은 강렬하고 힘차고 깊은 느낌입니다. 북한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계곡이나 산을 주로 흘러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 남한강과 북한강의 전혀 다른 물의 얼굴에 온몸에 전율이 일 정도로 감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남한강과 북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북한강 끝자락에 있는 운길산 중턱에 위치한 수종사입니다. 수종사에서 바라본 두물머리에서는 성격이 다른 남한강과 북한강이 다시 합해 하나로 흘러가는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두물머리 답사 후에 느낀 희망과 융화, 화합 등을 바탕으로 저희가 1차 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두물머리 답사가 실제 수업 시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고 그 호응에 힘입어 저희가 그 두물머리 답사 때 느꼈던 희망과 융화, 화합이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림의 재료는 전통 채색 민화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한지의 분체, 봉체, 먹으로 하였습니다. 이걸로 할까요? 두물머리 답사 후 한 저희 1차 그림 작업의 과정입니다. 원망 구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달과 희망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와 어린이, 융합과 화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 그리고 위의 소재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다랑아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원망 구족을 나타내는 달이 떠 있고 다랑아리로 쏟아져 내린 물이 다시 생명수로 흘러 넘치는 폭포를 그렸습니다. 달이 가진 상징성을 다랑아리에 부여하였고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해를 바탕에 두었습니다. 이 작품을 전체 토론 시간에 붙였습니다. 학우들의 평가는 물에 관한 그림이나 물이 없다.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럽고 물이 흐르는 느낌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인문학적 지식 배경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림을 완성하려는 욕심이 앞섰다라는 자책이 있었고요. 교수님의 총평은 논리를 세운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수많은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 중 완성도가 높은 몇 장을 선정해서 밑그림을 완성 후 채색을 하여야 하나 중간 과정이 빠져있는 관계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라는 교수님의 총평이 있었습니다. 1차 그림 작업에 대한 혹평이 이어졌고 1차 작업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 팀원과 그렇지 못한 팀원들 사이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작품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팀원들 모두 적극적인 참여에 부담을 느꼈고 실사이즈 하도 3장을 그리라는 교수님의 주문이 2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시간에 대한 시간적 압박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더 강조하라는 조언을 수용하고 희망과 재생, 순환의 이미지에 집중하여 다시 2차 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의 순환을 수증기가 물이 되어 다시 비로 내리는 것으로 개념을 잡았고요. 그 수증기를 물방울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을 열기구로 표현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똑같이 열기구를 물방울 모양으로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면 가득 파도를 그리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세로 그림인 첫 번째 도안은 화면 가득 파도를 그리고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폭포가 융합을 나타내는 폭포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 도안은 밑에 가득 그린 파도와 올라가는 물방울, 그리고 그 밑에 도안은 물방울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도안으로 2차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무겁고 답답하다, 세로 그림이 더 힘있어 보인다는 전체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강조하려다 보니 그림이 산만해지고 물의 생명력과 희망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님의 총평은 파도를 더 힘차고 강하게 표현하라는 것과 파도의 모양이 너무 식상하다,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희는 3차 그림 작업에 들어갔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완성작입니다. 화면 가득 강한 물을 표현하면서 물의 생명력을 표현하였습니다. 물의 희망을 표현할 소재를 찾다가 저희는 중국의 4대 설화 중에서 우랑과 직녀라는 우리나라의 견우와 직녀 이야기와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합쳐진 설화가 있습니다. 그 설화에서 우랑은 집에서 키우는 늙은 소의 도움으로 직녀의 옷을 훔쳐 결혼하여 살다가 서왕모의 명령으로 직녀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견우가 따라가려 했으나 가운데 막힌 은하수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표주박으로 은하수의 물을 떠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염없이 은하수의 물을 표주박으로 푸고 있는 견우를 보고 하늘이 감동하여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설화입니다. 그 설화에 착안하여 저희는 희망을 나타내는 소재로 표주박을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힘찬 파도는 역동적이며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화면 가득 생명의 파도를 그리고 그 원대한 바다에 작은 희망을 나타내는 표주박을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도가 마치 표주박으로 바다를 뜨려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희망을 강하게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물을 주제로 작품을 진행하며 공동작품을 진행하며 물을 주제로 개인작품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권매화의 천지호입니다. 김경복의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답사 후 그려진 그림입니다. 김삼룡의 화택부귀입니다. 표정숙의 마르셀 듀상의 샘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어려웠던 점은 시간과 공간 등 물리적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팀원들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공동작품뿐 아니라 개인작품의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역할 분담을 통한 조사와 연구의 효율성, 그리고 물을 주제로 한 꾸준한 개인작품 작업으로 이어진다라는 큰 장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행했던 이번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이 방법이 민화 창작을 고민하는 많은 민화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첫 시도였음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작 방법론이라는 새로운 발표자 이론을